지금부터 국민주권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제6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영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앞서 간략하게 행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비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의 의장님이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연맹 송대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안영훈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에너지앤파워 박정배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엑스모빌 코리아 이갑주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6회 코가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과 가스산업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시고 또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서 고견을 나눠주실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가스산업 인사이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켄 고야마 그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님의 그 기고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2023년 겨울에 이제 이분을 만나 뵀는데 실질적인 그 연구를 총괄하는 그런 부원장님이시라 여러 가지로 그 에너지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천연가스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제가 꼭 한번 이 포럼에 그 연사로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그 일정이 바쁘신 분이라서 이번에 그것도 몇 년 만에 이렇게 그 기고문을 받아서 기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우리와 매우 유사한 그 형태로 그 에너지 산업을 이제 운영해 온 그 일본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코가스 포럼은 그간 원료비 연동제 개선 및 미수금 해결 방안, 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또 AI 시대의 천연가스 등 국내 천연가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차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부문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우리 천연가스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그 핵심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AI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는 저탄소 고품질의 전력을 유연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의 가장 훌륭한 정책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천연가스는 국가 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우리 국민의 그 생활 편익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으로서 우리 그 국가 경제를 넘어서서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천연가스, 더 나아가 우리 공사가 맡게 될 전략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분야에 또 우리 포럼에 이제 첫 선을 베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메워주시는 우리 에너지 전문 언론지 여러분, 그리고 업계의 다양한 실용적인 실무를 하시는 또 기관장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2주 앞으로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가족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주권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영환 교수님께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팀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 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영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가 기후환경에너지학과를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조직 개편을 보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져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회의 때마다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과 홍보를 위해서 딱 한 달 정도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의중을 다 어떻게 보면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을 할 때 기후 에너지부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지느냐가 이슈였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가스와 뭐 자원 개발 그다음에 원전 수출은 이제 산업부에 남기로 했지만 결국 뭐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변화를 주겠다. 뭐 그것은 확실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과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업계가 뒷받침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공의 어떤
기억이 너무 세서인지 약간 관성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늦게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인식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에너지 거버넌스에 변화를 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이켜 보자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순간은 MB 정부 때 우리나라가 녹색 성장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좀 입장 전환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강화하려고 이렇게 그 정책을 세웠었는데 그때 좀 더 가속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MB 정부 때죠. 그때 국내 경기 부양책으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확대를 보급 촉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 보급책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이 돼서 오늘날의 그 중국의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어떤 기반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도 들어서 사실 좀 돌이켜 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뒤처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뭐 9에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물리적 여건의 한계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일본을 봤을 때도 일본을 봤을 때도 일본은 이제 수력이 한 10% 정도 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늦게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간헐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하지만 결국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믹스에서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가장 중심적인 전원이 돼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논란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빠르게 하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속화하는 그 정책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 장기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답을 해야 될 게 장기적인 믹스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재생에너지를 좀 더 가속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도 앞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얘기를 하면 패널이 다 중국산이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일부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약간 안타까웠던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패널로 다 우리나라 태양광을 생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또 화석연료 또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수입액도 매년 200조가 넘고 뭐 2024년도에 한 220조 정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로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에너지 안보 측면의 어떤 베네핏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2040년까지의 탈석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NDC 2035년 NDC랑 뭐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다녔던 게 석탄 발전은 가능한 빨리 접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뭐 NDC에서 2035년 48%, 뭐 53%, 61%, 뭐 65%까지 지금 뭐 제한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48%를 하더라도 석탄 발전은 빨리 퇴출을 돼야 되는 전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 수명이 아직도 뭐 완공이 안 된 석탄 발전소도 일부 있고 그래서 퇴출시킬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퇴출해 줄 것인지 그러한
그 규칙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뭐 가스공사의 토론회에 왔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가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를 저는 주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많이 들어오는 시나리오에서는 LNG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LNG의 어떤 그 순발력 이 그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올수록 LNG 발전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물론 거기에서 같이 이제 ESS도 들어오지만 LNG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도달한다고 하면 LNG가 그러니까 석탄도 빠져나가고 또 뭐 일부 보완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2045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2050년까지는 거의 이제 빠르게 페이드 아웃 되는 형태로 시나리오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LNG를 어떠한 전원으로 대체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제 결국은 수소인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이제 그 모형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수소 가격을 2050년에 약 2,5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수소가 전원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대략 2040년 내외부터 들어오긴 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경제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의 사실은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 경제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술 확보라든지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입니다. 40% 감축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 기준을 총 배출량, 순배출량에서 이제 기준 연도도 순배출량으로 바꾼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35년을 지금 그 네 가지 감축 목표 대안을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48%, 그리고 두 번째가 53%입니다. 그래서 53%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3%는 2018년도에 우리의 그 피크 배출량, 그 기준 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까지 선형으로 그었을 때 2035년에 53%입니다. 그러면 48%는 그 선형보다는 위에 있는 약간 볼록한 형태, 30년에서 50년까지 갔을 때 약간 볼록한 형태의 배출 경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2035년에 61%입니다. 그래서 61%는 53%보다 8% 포인트 더 강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강한 게 65% 안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온도 목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5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와 상응하는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탑다운, 하향식 관점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그다음에 그 상향식 바텀업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 감축 수단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전환 부분에서 뭐 재생에너지 얼마까지 가고, 그다음에 석탄 얼마까지 줄이고 하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 얼마까지 보급하면 얼마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각 부문별로 감축 수단들을 발굴해서 그 감축량을 산정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상향식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8%, 53%와 그다음에 61%와 65%를 말씀드렸는데, 61%와 65%는 하향식 관점에서 지금 나온 숫자고, 지금 48%와 53%는 어떻게 보면 상향식 관점에서 나온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관점에서 나온 그 숫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건 뭐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2030년 목표를 정할 때도 그렇고 항상 상향식과 하향식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숫자의 차이가 매우 커서 항상 그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65%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게 이제 NGO들에서 그 뭐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약간 감성적인 뭐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IPCC에서 전 세계가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9년 대비해서 60%인데 2018년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61%라고 지금 이제 목표를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61%도 우리가 단기 40%에서 61%로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점진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IPCC의 경로는 2035년에 지금 61%, 그다음에 2040년에는 70%, 그다음에 2050년에는 85% 정도 됩니다. 그 IPCC는 넷제로에 도달하는 경로가 2070년대 중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CO2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50년인데 다른 온실가스까지 포함했을 때는 207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온실가스까지 포함해서 2050년 넷제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 목표에서 2050년까지 선형으로 그었을 때 2035년은 53%로 가고, 그다음에 IPCC의 글로벌 평균은 61%인데 40년에 가면 70%로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50년에 가면 우리는 100%가 되는 거고 IPCC 경로는 85%가 되기 때문에 50년까지 어떤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형으로 가는 거랑 IPCC 경로랑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선형 배출량 53%를 좀 기준으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53%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3%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축이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발전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산업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은 다 평균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 부분이 예를 들면 60에서 70%를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산업 부분이 거의 40에서 50%를 해야지 뭐 60% 이런 정도의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부분의 2030년 목표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11.4%로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4.5%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 40%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욕적인, 어느 정도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후 위기 대응은 사실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팀플입니다.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랑 같이 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같이 감축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노력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국가들의 어떤 2035년 NDC 수준을 봤을 때 그 피크 배출량에서 2050년 넷제로까지 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선형 경로를 중심으로 그 2035년 이후에도 선형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그 NDC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최용호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최용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력고래소 비용평가 실무협의회 위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 예측위원, 그리고 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최용호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난 10여 년간 직간접적으로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거기서 수요 예측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생각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는 한 50%는 도시가스용 수요, 50%는 발전용 수요인데요. 발전용 수요가 특히 변동성이 커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그 발전용 수요를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정부 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인데요. 올해 2월달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원 믹스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년 49.4테라와트에서 38년에는 205.7테라와트로 바뀌고 이제 동일 기간에 LNG 발전은 157.7테라와트에서 74.4테라와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천연가스의 역할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도 크고 또 간헐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여러 변동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데다가 공급은 사실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은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량 자체,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통계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총 전력량을 어떤 발전원에서 담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수요 변동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좋다든가 혹은 극한 기온이 찾아와서 수요가 늘어나거나 혹은 AI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한다라고 하면 단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발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는 대부분 천연가스 수요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 수요 발전이 사실은 발전원들 중에 단순하게 원오브댐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라고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1년 동안 사용되는 전력량을 어떤 발전원이 나눠 가질까 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 재생에너지가 야기하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인트라데이 하루에도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전력은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천연가스 발전소의 역할이 생깁니다. 응동성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서 천연가스 발전이 더 역할을 크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니까 올해 7월 달에 발전 전용 LNG 발전소가 껐다 켰다 하는 비율이 57%였습니다. 하루에. 이게 이제 5년 전에 재생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덜 보급됐을 때는 이게 37%였거든요. 이게 퍼센트만 보면 50%가 넘게 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의 비용을 되게 중심으로 생각하는 구조기 때문에 껐다 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껐다 키는 게 50%나 늘어났다는 소리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 변동성을 천연가스 발전소가 같이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하고 천연가스 발전하고 얘네들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백업 발전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까? 사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먼저 나오고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이제 뒤따라서 발표가 되는 입장이라 전 기본을 무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 기본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원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어찌 보면 논리 플래닝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DC 정부가 커밋한 그 NDC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에 바인딩 돼가지고 전원 구성 같은 게 다소 확정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높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게 분명한데요. 불확실성이 큰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실행하기는 송구스럽지만 좀 어려운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은 이게 저희가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실행 계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일 전망에 매달리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 전 기본에 있는 전원 믹스를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국가적으로 손실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기존의 확정적 방식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아웃룩 기반으로 조금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천연가스 확보 전략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실 저희가 필요한 양의 한 80% 정도를 장기 계약을 구매하고 나머지를 스팟 혹은 단기 계약에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되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양의 뭐 예를 들어서 120%를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요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면은 국제 시장에 팔 수 있는 트레이딩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긴 그 제도를 정비하는 거가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 연료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인 그 전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험 관리와 시장 기회 창출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게 가기 위해선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환기의 불확실성을 완충해줄 버팀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천연가스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총량을 맞춰줄 수 있는 전원이기도 하고요. 이미 발전소가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인트라데이 베리에이션 빠르게 부하 추종을 하면서 그 변동성을 받쳐줄 수 있는 전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천연가스 도입 전략 같은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명예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교수님께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이런 그 세미나 발표 기회를 주신 가스공사와 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가스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조금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이라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가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집트, 콜롬비아가 이제 수입국이 되기도 했고 또 멕시코나 콩고가 이제는 이제 수출국으로도 변하면서 상당한 많은 가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송망 운영자들은 이미 2040년까지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수소 배관망으로 장기적으로 개최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미 영국은 이미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 5년 이상 동안 기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에다가 혼소를 한 10% 이 정도 해서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배관망을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까지도 하는 것들을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혼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유럽은 당연히 뭐 풍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하는데 거기는 워낙에 그런 자원이 세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100% 수소에 대한 그 네트워크로 바꾸겠다. 그래서 H21 뭐 프로젝트라든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리즈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도 하는 것들도 있고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뭐 다이가스가 도쿄에다가 하루미 프로젝트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수소의 인프라라든지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도시가스사 또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식으로 해서 민관 협력들을 같이 많이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현재도 뭐 도시가스사 그런 민간 협력체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나 저는 이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석탄발전소는 이미 거기에서는 점점 페이스 아웃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 그거를 그래서 석탄발전소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은 보령 1, 2호기가 벌써 이미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보령시랑 같이 수소에 대한 인수기지를 거기다 짓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국가 프로젝트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점이 뭐냐? 이미 굉장히 저반 시설 다 돼 있죠. 공간 주분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LNG 인수기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해서 나가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3대 도시가스 회사들한테 아예 의무적으로 이메탄에 대한 이용을 90% 이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구조 고도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이메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근데 미국도 이제 가스연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미 환경부하고 같이 이제 메탄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고 이메탄 인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관망에 대한 건설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면서 동시에 500개의 RNG 건설들도 해놓는 것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게 저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AI가 계속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들 전력에 대한 수모나 특히 냉열 쪽에 대한 가스 냉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4개 5개 주에서 벌써 유틸리티 회사들 특히 발전사들이 가스 발전을 통한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급해 주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많은 그 에너지를 하면서 보면 가스가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거다. 그 중에서도 AI 센터가 뭐 요새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될 문제들이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산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스 발전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소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스 발전 쪽에서 전기와 열을 두 개의 결국에 냉방인데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가스공사도 뭐 나름대로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NG 기화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활용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가동률은 좀 적지만 수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는 것들도 있고 하면서 동시에 도시가스 회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수소 혼합이나 뭐 마약가스나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성에너지나 인천에너지 이런데 그 인천 그린에너지죠 정확하게는 뭐 바이오가스라든지 스팀 메탄 프로그램들을 쭉 하고 있는 것들은 주목할 만한 분이고 저는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스공사 나아가서 가스 산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역시 뭐니 해도 기술에 대한 개발들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스 그리고 그에 혼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뭐 기본적인 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미활용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가 너무 혼자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외연을 다른 쪽하고도 확장시켜야 된다. 손을 잡으셔야 된다.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협력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민 아니면은 공공기관끼리의 협력들을 절대적으로 같이 하셔서 같은 프로젝트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은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인력도 서로 교환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이해를 듣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 또 그런 나아갈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인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세계에너지경제학회 강승진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과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 공공전환 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국제에너지기구 바이오에너지 분과위원, 그리고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에너지공단 RPS 운영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그리고 한국환경경제학회와 자원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강승진 부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승진입니다. 정확하게는 국제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을 금년 1월부터 아마 내년까지 계속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6회 코카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오늘 세 분이 발표를 들었습니다. 뭐 짧은 10분씩의 발표지만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우리 이제 가스 산업이 현재와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스도 결국은 화석 연료다 보니까 궁극적인 탄소 중립 시대에 가면은 가스도 이제 탄소를 제거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제거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각종 그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이제 또 이에 따른 발전 가능성 문제 그리고 또 열 에너지로에서의 역할 등 이제 가스 나름대로의 또 그 주력 에너지원의 역할 겸 또 보조 에너지에서 역할도 이제 계속 남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환기에 천연가스가 어떻게 슬기롭게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데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었고요. 이제 토론자를 세 분을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다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를 안 하고 굉장히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토론자분들께 각각 순서대로 하 교수님, 그다음에 배 교수님, 조 교수님에서 한 7, 8분 정도씩 토론을 부탁드리고 토론을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발표자께서 반대 토론을 좀 잠깐 좀 해주시고 말미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는 또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가스라는 것, 그다음에 가스공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요즘 좀 꽂혀 있는 데가 약간 자원 공급망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좀 꽂혀 있어서 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미 발제자 분들께서 가스가 브릿지 에너지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정말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발전기들의 특히 가스 발전기들의 가동률을 보면 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가스 발전기들이 이제 이 유연성 자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최근에 이제 뭐 그 가스 발전기 사업자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업자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스 발전 관련해서 어떤 발전 설비를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고자 할 때 저 프로젝트가 이 제대로 시간을 맞출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 지버노바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미쓰비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두산도 들어가 있는데 제때 저 사업자들한테서 저 공급자들한테서 가스 발전기를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가 프로젝트의 어떤 이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돼 있고 경제성도 거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얼마나 가스가 중요한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는 확실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 부분에서 저희가 가스를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열 쪽도 자전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과연 저희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을 단시간 내에 전기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가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전망이 너무 좋을 거고 우리가 가스를 계속 의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 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영환 교수님께서 2040년까지 수소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사실은 기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굉장히 크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 사장님과 이제 저희 오늘의 패널과 이제 발표자들 분들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남아공을 다녀온 경험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미래에 가스를 대체하는 이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자원은 저는 그린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2050년에 보면 이레나 예측으로 보면 가장 그 수소 생산에서 대규모 생산지가 되는 가장 큰 생산지가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제가 작년 올해 계속 뭐 케냐라든지 그다음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에서. 그래서 실제 남아공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에서 하는 얘기들은 비용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예측을 하고 있고 2028년, 29년부터 이런 자원이 생산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뭐 수전의 스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2040년까지 경쟁력이 없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훨씬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소는 이제 천연가스랑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내부에서 그 가스를 천연가스의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공급을 확장을 할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초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충분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지난 10년 가스공사가 해외에 왔던 일을 보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또 정부가 이 가스공사의 어떤 그 지금의 현재 구조가 우리나라 제도가 이 뭐라고 해 잉여의 프라핏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고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가스공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원 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3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자원 사업을 이렇게 옛날에 MB 때 자원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아예 공기업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민간 기업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는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진짜 나가 보면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유럽, 미국, 미국은 내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일본은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 공급망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자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희소 광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수소라든지 또 중단기적으로 천연가스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저는 가스와 석유가 왜 흩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이제 광물은 거의 정보 전달이나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하는 상황이어서 이 세 회사가 합쳐져서 본격적인 종합적인 광물 개발을 좀 주도해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그런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지금 가스 그다음에 특히 장기적으로 수소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예전에 한 150년 전에 이제 서양 그 유럽계나 미국계 자본들이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석유를 개발하던 시대하고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원을 개발할 때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단기가 10년인 그런 장기 사업들입니다.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 자본 확충도 이 부분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 20년, 15년 후에 수소색 시대가 진짜로 열렸을 때 우리는 그냥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단순한 오프테이커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오너로서 가격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쉐어홀더가 될 거냐라는 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역할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가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소는 지금의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개를 다 대체하는 원이 미래에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스공사에서 장기 비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수소를 조금 확보하는데 특히 그린 수소를 확보하는데
좀 비전을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공기업의 그 영원한 숙제죠.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제까지는 너무 이제 공익성 측면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수익성 그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역할이 너무 좀 제한받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수소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취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정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토론이지만 제목을 코어가스의 전력과 냉난방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의 탈탄소 역할을 재조명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이 앞서서 이제 방금 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코어가스가 앞으로 시장 경쟁형 공기업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형태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다시 소비자들에게 환원시키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원초적인 형태의 공기업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조 원 이상의 그 적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해외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 사업 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면 기준 수익률이 다 6에서 7%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 또 뭐 다양한 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SPC를 설립해서 한국해상풍력 주식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이제 그 고창과 부안에 해상풍력 60메가와트급 실증 그 단지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2기가와트급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단지인데 이게 이제 한전이 맡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한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가 수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K와터 예전에 수자원공사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유사한 이제 공기업들의 어떤 활약상에 비해서 코어가스가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현재 어떤 그 규정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어서라는 측면에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LNG 발전이 이제 이 가능성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향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ESS나 이제 양수 발전과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NG도 결국 메탄을 이제 뿜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이제 그 임팩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최근에 이제 블랙록 회장이 이제 아시아 그 AI 허브로 우리나라를 지목을 했는데 그럼 AI의 핵심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산업용 전기 수요를 엄청나게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공급의 안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분산에 특구가 7개가 지정이 됐는데 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ESS나 이런 다른 그 양수 발전도 있겠지만 LNG 발전과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사실 이제 자원 중에 석탄하고 LNG는 이제 산자부에 남고 신재생하고 원전 이제 수출 제외한 부분은 이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일관되면서 공기업의 재배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인데 따라서 코어가스도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그 기술 개발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아까 이제 그린 수소의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뭘 할 것이냐라는 거죠. 2040년에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그때까지 우리 이제 코가스를 이제 비롯한 이 가스 산업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바이오가스 의무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메탄을 이제 혼수를 확대하는 그런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7년부터 EU에서는 이제 항공과 해상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미국을 비롯한 EU에서는 합성가스, 또 우리가 사프라고 부르죠, 지속 가능 연료, 이 퓨얼 같은 이제 이 그린 수소 이전에 중간 기술로서의 어떤 그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코가스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요즘 경영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ESG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EU가 이제 ESG 의무 공시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코가스가 뭐 LNG 사업을 유럽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는 유상할당 비중이 10% 수준인데 향후 30에서 50%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탈탄소에 대한 그런 압박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LNG 개질 수소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자립도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LNG가 이제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도 향후에 좀 급증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예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술 또한 CCUS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메탄을 포집해서 제거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려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에서 코가스 역할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제 토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코가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회 또는 진출 기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또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은 그 조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입니다. 저는 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력시장의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서 가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가스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재생에너지 이 확대에 대응한 가스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사실 전제해야 될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수십 년 또는 뭐 길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운영해왔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제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편의 중심에서 이제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전원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저당성 자원이나 유연성 자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저당성 유연성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확보하는지가 결국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잘 늘릴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지역 편중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비수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서남해안, 풍력은 서남해안, 태양광은 이제 호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 아마 40%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개통 제약 때문에 잘 못 들어오고 있지만, 개통 제약이 해소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호남에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송전망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이라든지 수요를 이전하든지 해서 이러한 지역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이자 숙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쪽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아이죠. 우리 앞으로 얘가 우리의 미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 잘못 키우면 이제 불량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힘만으로는 키울 수 없고 온 가족이 옛날에는 이제 전 마을이 이제 애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사실 이 금쪽이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사실 재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중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게 사실 가스, 특히 단기적으로는 가스라고 생각하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로 가스니까 이제 수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쪽이를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장기 계약 시장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력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아까 이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천연가스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물론 그게 이제 실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연성 자원이나 저장성 자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제어해줄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장기 계약 시장이 필요할 거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RPS 제도를 폐지하고 CFD 경매와 같은 이제 고정가 계약 체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올해 이제 뭐 처음으로 개설된 ESS 중앙 계약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무탄소 계약 시장이라든지 용약 시장과 같은 장기 계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기 계약 시장의 한 옵션으로서 천연가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시장에서의 가격 신호를 좀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별 가격 신호나 시간대별 가격 신호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전력 시장에서의 가격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뭐 실시간 시장의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가격제 이런 이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시간대별 가격 신호 그리고 지역별 가격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뭐 가격 신호가 강해지면 당연히 천연가스와 같은 순발력이 뛰어난 자원들의 수익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런 저장성 자원이나 유연성 자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대응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앞서 이제 안영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너무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성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저항이 있거나 빨리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 약간 또 상황이 좀 다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탄소 중립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해왔던 전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기조 자체는 변한 바가 없고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가격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리스크가 놓여 있죠.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고 잘 공급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 많이 나왔던 이런 AI와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또 전력수요 증가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해를 거치면서 겪었던 정책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죠.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이나 뭐 3년마다 한 번씩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휙휙 바뀌어 왔었죠. 이런 리스크를 사실 우리가 앞으로 좀 제어를 하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들 그리고 그런 대안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천연가스나 앞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고 AI와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요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도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가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또 뭐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술 개발이든지 아니면 해외 자원 개발이든지 아까 하윤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수소 자원들을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나 뭐 바이오가스와 같은 이제 무탄소 가스원 또는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언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역시 조상민 교수님 전력시장 측면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재생에너지 변동성, 뭐 가능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가스 발전의 역할이 크다. 가스 굉장히 응동성이 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이런 응동성에 대한 보상이 좀 너무 미약해요. 가스 발전의 이제 가치를 좀 더 좀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의는 몇 번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 서비스 지금 워낙 낮으니까 응답 잘하는 가스 발전 보조 서비스 더 주면 그것이 비용 상승으로 정부에서는 인식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전기요금 인상이 압박이 될까봐 걱정하는데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수급 안정, 전력시장의 이제 유연한 운영 측면을 위해서는 가스 발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성을 그러니까 보조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든가 가스 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만큼의 이제 어떤 그 보상 시스템이 이제 시급히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 이제 조상민 교수의 발표의 코멘트를 맡겠고요. 자 이렇게 세 분이 토론자의 이제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가스 산업의 역할과 또 우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사항 등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반대 토론을 좀 짧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셨던 조 교수님의 정책의 불확실성, 이 리스크는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인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외부적인 리스크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뀌고 이번에도 지금 11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12차 나오고 뭐하고 이러는 것과 시장의 시그널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자꾸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간 쪽이나 해외 쪽에서 투자하는 것들을 꺼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리스크 쪽에 있어서는 정책의 확실성을 좀 줘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정책하는 분들이 특히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조력 모계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축 신재생에너지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간헐성 뭐 독일 같은 데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주춤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 같고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의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제일 많이 크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해외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까 이거는 하 교수님하고도 같은 맥락이고 모든 분들한테 저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퇴색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석유, 가스, 석탄 뭐 이렇게 해서 한
소위 공기업으로 보면 여러 공기업들이 조금 모여서 같이 해외에 대한 개발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공기업 간의 정보 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도 개편에 있어서 뭐 장기 계약이 다 맞으신 말씀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도 개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가 가격에 대한 요금 체계. 전력 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스 쪽에서 나오고 뭐 거론이 안 됐지만 물 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유틸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요금이 너무 현실화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조정이 돼줘야 가격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지 제도는 돼 있는데 가격도 여전히 통제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해야 되냐면 이번에 개정된 3법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뉴욕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단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한 문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끌고 누군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고 또 나온다면 이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 부분 중에 한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하루속히 빨리 요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저기 토론이 훨씬 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하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 귀에 박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스가 전망이 좋을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확보를 많이 하자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 천연가스를 일종의 안전판으로 쓰자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당연히 낮춰야죠. 이게 이제 정부가 하고 온 국민이 따라가야 될 일인데 그와 함께 그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실업급여 정비를 확보하는 거 이것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확보하는 거 그 아름답고 좋은 얘기고 앞으로 가야 될 얘기가 맞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미스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판을 위해서 저희가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면 어쩌면 그 천연가스가 빨리 그 수명을 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확보를 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늦게까지 천연가스를 쓰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일단 좀 확보를 미리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종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귀에 콕 와닿았던 얘기가 코가스에서 CCUS 같은 거 기술 개발을 좀 하면 좋겠다. 저도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사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거가 CCUS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투자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가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고 이런 구조들을 좀 바꿔가면서 투자 여력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조상민 박사님 우리 그 신재생 금쪽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시장 시그널 그러니까 가격 시그널 써가지고 가격 신호도 주고 유용성 자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력 시장이 CBP 시장이었고 전통 전원 시장에서 그 저희가 가격 체계가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였던 가치들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천연가스의 그 빠른 응동력이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보상하지 못했던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영원 교수님. 예. 우선 아까 수소 그 경제성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50년에 이제 킬로그램당 2,500원까지 지금 가격에서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2040년 경에 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제가 들어가죠. 사실 그 이제 에너지 시스템 모형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가격 하락 정도, 또 다른 에너지원 그 석탄이나 뭐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가격 보조가 없이 이제 그 시스템 모형 안에서 뭐 최적화 원리에 따라서 채택되는 연도는 이제 보통 한 2040년 전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지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천연 수소도 좀 발견돼가지고 천연 수소가 좀 공급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제들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충분히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좀 이제 그 보조 없이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40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닌 거고, 사실 그 가격이 떨어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과연 또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수소로 갔을 때 콕가스가 뭐 저는 제가 분석해 보면 204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문제이긴 한데, 그 앞으로 수소의 수요처가 사실 LNG는 이제 많은 수요처가 이제 발전 부분이긴 하지만, 수소로 가게 되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공급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하면 산업 부분에서 더 많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분은 다른 재생 원들이 있지만, 산업 부분에서는 사실은 더 연료 대체라든지 특히 이제 원료 대체를 할 그 대안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산업 부분, 이게 콕가스가 만약에 수소 공급자로 나중에 간다면 산업 부분의 수요를 뭐 개발하는 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소는 특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또 장기 저장 장치로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의 발전을 가지고 수소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걸 또 발전을 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제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수소를 활용한다는 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소 경제로 가더라도 아까 하윤희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걸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죠. 해외의 어떤 소스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외에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러니까 그 정책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아까 주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화석연료의 공급 가격의 불안정성이 사실 부각된 측면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사실은 정책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뭐 주요 선진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중국이 가장 먼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사실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태양광의 성과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목표 설정하는 거 이제 최근에 보면서도 우리가 뭐 경제 정책 쪽에서 말하는 샤오실의 바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담했었고, 이번 정권은 너무 뜨겁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냥 중심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목표를 또 논의하다 보면,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소요되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유니콘도 좀 창출을 하고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드럽게 비단길이 깔린 길로 변화를 할 수는 없죠. 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을 하고 범피 로드입니다. 뭐 그리고 또 어떤 가다 변화를 추구하다가 또 반동적인 그런 힘의 성격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라면 뭔가 성장의 기회, 우리나라에서 유니콘들 이쪽 분야에 ESS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뭐 유니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또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윤희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하실 거 있다 그럽니다. 코멘트라기보다는 제가 1분만 얻었습니다. 자장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됐고 최영욱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에 반박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가스공사 사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그 PNG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LNG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스공사가 확보했던 거를 이제 유럽에 높은 가격으로 팔고 또 근처에 와서 이렇게 싼 걸 확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득도 많이 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그냥 우리가 뭔가를 확보하면 우리한테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경영 옛날에 하셨던 분이 망하셨지만 세계 경영이 자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뒤안길로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그게 그 시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소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가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메이저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가스공사가 했던 그 트레이딩처럼 아프리카에서 된 거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최대 시장인 유럽에다 갖다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기를 대비하는 그런 것에도 조금 살펴보면서 또 대형 프로젝트들의 또 고민도 좀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아까 그 교수님 최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천연가스가 필요 없어도 또 전환하면서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소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은 석탄이 80%입니다. 근데 이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인프라, 전력 쪽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가스로 조금 가스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가스공사가 저는 남아공이 그 가스를 파는 모잠비크 가스 파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이 경계를 넘어서는 지금 해왔던 어떤 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제자와 세 분 토론자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천연가스의 역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가스공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될 일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이제 보완하고 좀 잘 맞춰 바꿔서 또 원활한 그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서요. 다음 순서는 플로어에서 그 의견을 질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이제 손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누구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어느 분한테 6분 중 저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분은 지정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입니다. 일단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 앞에 계신 7분 중에 4분이 저희 연구원 출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뭐 금쪽이를 잘 키우기 위한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을 하기 위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금쪽이한테 너무 아직은 금쪽인데 너무 어깨가 무거운 일을 많이 지우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가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 뭐 말씀하신 중에 지금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역할이 되는 거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은 어느 한쪽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외하고 뭐 트럼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은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후 쪽으로 갈 경우에 물론 앞으로 꾸준히 갈 거니까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그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을까.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외 메이저 옆에 메이저도 계신데 메이저는 경제성을 추구한다, 캐시카우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자원 개발을 또 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좀 적정한 기준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 카본 버짓을 이용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카본 버짓 하게 되면은 결국 CBDR을 개념을 따지면 예전에 많이 배출했던 영국,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더 적은 배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나 뭐 신진 이제 쪽에서는 더 많은 배출 용량을 가지고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이 배출 허용된다고 기준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가 혹시 뭐 공유가 가능한 건지 뭐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트레이딩 관련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전까지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트레이딩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트레이딩을 가스공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사지만 선의에 의해서 그 정책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가스공사가 그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윤을 냈을 때 그 이윤을 뭐 이제 가스공사 내부적으로 그 이윤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미수금이라도 털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금은 이윤을 벌어도 그냥 당시의 원가를 줄이는 데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네, 물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그 트레이딩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런 선의뿐만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카본 버짓의 기초에서 그 설정한 그 목표가 65% 목표입니다. 근데 카본 버짓이라는 게 IPCC가 이제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1.5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세계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허용 총량, 그 카본 버짓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해 놨지만 그걸 뭐 국가별로 할당을 하는 기준들은 제시를 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글로벌 카본 버짓은 뭐 과학에 기반해서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실 뭐 국가별로 할당하는 기준은 국가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배출량, 역사적 책임까지 어떤 기준에 넣게 되면 선진국은 음의 배출량이 할당량을 받게 되는 뭐 그런 결과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현실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목표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설정한 목표가 거기랑 약간 좀 근접한데 그 국가들은 제조업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그 기준이긴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 플랜 1.5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카본 버짓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카본 버짓을 뭐 인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GDP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 배출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해서 할당을 한번 국가별로 해보고 이제 그렇게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도출을 했는데 플랜 1.5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께서 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하고 계신데요. 또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예, 사장님 최은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제자님과 패널님들의 그 여러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이근원 회장님, 또 이태희 우리 실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느낀 점이, 이제 오늘 대부분의 발제자님이나 이 패널님들께서 우리 이제 이런 모임에 처음 오시다 보니까 역시 제가 우리 가스공사가 너무나 우리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드리지 못했다 하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시각을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우리가 접목을 시킬 텐데요. 우선 한 가지가 우리 가스공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3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회수율이 56% 이상 되고요. 이게 56%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게 이제 전액 회수될 것이고, 또 지금도 재투자 등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0개국이 넘는데 한 22개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LNG 캐나다가 15년 만에 또 이번에 첫 카고가 나오는 큰 경사가 있었고, 모잠비크 등에도 이제 투자를 아주 성공리에 해가지고 또 2단계 이렇게 접어들고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뭐 그런 투자에 소홀하거나 이러진 않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뭐 엑슨모빌이나 엔이나 이런 글로벌 메이저들의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부문은 저희가 뭐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뭐 이거에 소홀한 게 아니고,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선물 계약이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담보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수익을 다 털고 이런 거에 저희는 불만은 없는데, 이 수익을 다 털어버리면 작은 리스크에도 이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트레이딩, 아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들여올 물건을 뭐 유럽 쪽으로 더 좋은 가격에 팔고, 또 우리는 더 싼 걸 잡아서 가져오고, 이런 정도의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큰 진짜 트레이딩 하우스로서의 그런 메이저급에 대응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이게 이제 유지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싶다. 그런 이제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조금 바로잡는다기보다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자원 개발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아주 가장 그런 메이저들이 활발하게 하는 업체들이 1순위로 손을 내미는 회사가 우리 이제 가스공사라는 점을 좀 저도 또 가스공사 사장이 돼서 이 부분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반추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우리 가스의 역할이 특히 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수소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존에 설치됐던 배관망이나 또 터미널들을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혼소, 혼입 등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우리의 기존 시설물들이 이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좋은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뭐 충분히 이것을 잘 소화해 가지고 또 우리 가스 학회나 등에도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민관 협동이나 또 공공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상으로 이제 그 토론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준 여러분 감사드리며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강승진 부회장님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 매진 말씀해주신 최현애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회 포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